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PF 분양가 폭락 시 폭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 부동산 PF 제도는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체 개발비의 95%를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 PF 구조가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부동산 PF는 적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침체 등 수익성이 떨어질 때는 부실 위험이 더 큰데요. 최 부총리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구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기업가 영입 대결입니다. 여야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기업인 모시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의 인재 영입식을 진행하는데요. 고 전 사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동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직접 삼고 초려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동진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유럽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9호 인재 영입 인사로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영입합니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기획 담당 사장을 지냈는데요. 민주당은 공영훈 전 사장 영입을 통해 당의 신성장 동력 창출 등 경제정책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대기업 취업자 300만 명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 9천 명 늘어난 308만 7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대기업 취업자가 30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대기업 중 고용 규모 최대인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2만 4,070명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는데요. 그다음 고용 규모는 직원 수 7만 1,520명을 기록한 현대차로 1년 전보다 847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격주 주 4일제입니다. 포스코가 22일부터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합니다. 새로 도입된 격주 주 4일제는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80시간의 근무량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는 쉴 수 있는데요. 포스코는 근무제도를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유연 근무제를 원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주요 기업들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매월 1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월중 휴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SK그룹은 2019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SK, SK하이닉스 등 주요 관계사에서 월 1, 2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주 4일제 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는데요. 대기업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주 4일제에 대한 요구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최태원, 샘 올트먼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만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최 회장이 이번 주 방한하는 올트먼 CEO와 만날 예정으로 관련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올트먼 CEO의 방한은 지난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 초청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올트먼 CEO는 이번 방안을 통해 최태원 회장과 AI 칩 협력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반도체에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엔비디아에 4세대 HBM 제품인 HBM3를 업계 최초로 공급했는데요.
올트먼 CEO의 방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및 HBM 협력 논의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그 개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속세를 두고 징벌적 수준으로 과도하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요. 하지만 상속세를 완화시키면 부의 대물림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세 개편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조병선 전 중견기업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한 경제 유튜버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까지도 했는데 과연 상속세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은 정말 있는 것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상속세를 개편할 수도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상속세다. 맞다 보십니까? 네,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일 뿐더러 과다한 상속세는 경제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승계를 앞둔 기업의 상당 부분들이 신규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요. 사업을 과감하게 확장해 나아가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투자 확대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놓으면 네네. 상속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필요할 때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투자 자본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우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속세제 우리나라 세보다 매우 높죠.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업에 큰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주가, 자기 원래의 어떤 공정한 주가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주가를 오히려 낮추는데 일정 정도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게 그럼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하는 현상은 예. 상속세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 GDP 성장한 만큼도 지금 못 쫓아가는 그 이유가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제도가 주는 어떤 장애가 약간은 있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주요 원인은 저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것 말고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거는 또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식을 안 사거나 그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이유가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의식해서 과연 그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외국 투자자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왜 그러면은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안 하느냐. 최근에 일본은 엄청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중국에서 나온 지금 돈들이 자본들이 다 일본으로 지금 가 있고 우리한테는 지금 많이 오지 않는 이 일종의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관련이 있어요. 그럼 왜 한국을 꺼리느냐. 근데 한국은 세율이 너무 높잖아. 일본 상속세율 55%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율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훨씬 더 다양하고 기업의 거버넌스나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환경, 외국인들이 마음껏 직접 투자나 이렇게 주식을 사는 형태의 투자가 아직은 조금 꺼려지는 한국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투명하지 않고 아직도 공공 부분, 관 주도의 어떤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외국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하죠. 그리고 우리 큰 기업들이 현재 공시나 이런 내부 경영 과정이 외국 투자가 원하는 만큼 투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정책 좀 인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속세는 부차적인 이유는 된다 분명히. 그리고 기업 활동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니까 저는 완화를 할 필요성에는 뭐 공감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조금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앞에서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한국 기업 지배 구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상속세도 그런 원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보다 좀 선진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꼽히는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독일도 다 상속세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상속세가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번에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곧 이제 상속세 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심사긴 한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좀 높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50%로 돼 있고 거기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매겨진다면 60%까지도 매겨지다 보니까 뭐 최근에 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상대회장이 이제 작고를 할 때 20한 6억 원 정도의 유산이 매겨졌는데 유가족이 이제 상속세를 한 12조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대출도 받고 주식도 팔고 뭐 다 해서 지금 상속세를 막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리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너무 높다. 너무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이긴 하지만 네네. 최대 주주 할증 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응하는 만큼 거기 20%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상속세 최고 프리미엄 관련인데 50%에 20%가 예, 되니까 그러면 최고 10%포인트가 60%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입니다. 예, 그런데 이 최대 주주 할증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유일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상속세를 대표적인 징벌적 과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도 최대 주주 할증률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리가 있다,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를 시켰는데 예. 아직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남아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좀 고려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 축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진국의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 많은 상속세를 충분히 부담할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적용을 하면 기업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돼야 된다 보세요? 글쎄 제 생각에는 뭐 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OECD 국가가 38개 국가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14개 나라에서는 상속세 제도가 없어요. 24개 나라에서 상속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OECD 평균을 보면 25%에서 30% 정도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기까지는 예, 예. 갑작스럽게 낮추면.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투자를 계속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낮추는 것은 지금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삼성도 지금 막 12조 원을 내려고 뭐 대출도 주식담보대출도 받고 뭐 주식도 팔고 이러니까 그 이제 더 작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많은 기업들은 야 삼성도 저런데 우리는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실적인 걱정이죠. 예. 지금 상속 시점을 앞두고 있는 고령화된 CEO들은 지금 그런 현실적인 고민 앞에 있고요. 팔 걱정을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상속세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상황을, 예, 그러니까 예. 삼성이나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하죠. 그 이거는. 이전에는 차입을 했고 담보로 최근에는 이제 주가 아마 동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블록딜을 해서 네. 세금을 이제 메꿨죠. 그러니까요. 결국 그게 지금 주시장에 큰 영향을 줬어요. 외부에서 한 매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를 강하게 억누르는 어떤 부담이 된 것도 그런 측면도 있죠. 최근에 뭐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네. 향후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으로 남을지는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이거 해소할 건가 이건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할 때가 왔고요. 50%의 세율은 뭐 단연 OECD에서 선진국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 최고 세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55, 우리 50이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할증과세가 20%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인 경우에 상호 출자 제한 대상, 흔히 말하는 재벌 기업이죠. 재벌 기업의 오너인 경우에는 이제 20%가 추가로 이제 했고 나머지는 이제 풀어줬어요. 근데 지금 이 할증과세가 과연 시적절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장 엔진이 씻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거의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거는 성장과 분배인데요. 성장도 여전히 강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장을 누가 일궈냅니까?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이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뭐 중견기업도 중요하고 중소기업도 다 중요합니다만 근데 중소기업마저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고 단지 대주주라는 이유로 할증과세까지 부담한다면 이분들로서는 사실은 무척 어려워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만 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고 하십시오. 같은 돈 500억. 근데 옆에 중소기업을 하면서 500억 자산을 잃었다고 해봐요. 회사 가치. 회사는 생산수단이고 이거는 그냥 금융자산 내지 현금성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평생 기업을 읽어가지고 내가 국가에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고용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을 하려면 고용 창출이 고용도 되죠. 창출을 한 거예요. 그분들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일조를 한 거예요. 근데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너는 부자니까 갈 세금 때는 내라. 갈 때는 부에 세습하지 말고 다 내고 가. 그 취지가 네네.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산 양극화를 막고 그렇기 하지만 때문에 약화시킬 수 있고. 이 비사업용 자산과 사업용 자산을 똑같이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도 우리가 성장을 원한다고 하면 이건 모순이에요. 그죠?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제조업은 이제는 점점점 밀려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 시점에 이르렀고 이분들이 이제 자식 때는 더 이상 경영권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팔아서 세금 내고 나는 이거 갖고 편하게 살겠다. 이런 게 지금 팽배해 있는데 여기에 상속세 부담에서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이런 사업용 자산을 예외적으로 좀 취급해줘야 된다. 즉 안정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기업을 승계하면 사업용 자산, 즉 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속세가 높은 일본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우리는 가업 상속은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업, 아버지가 하던 가게를 내가 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기업, 그 기업을 꼭 내가 경영 안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 창업한 그 기업을 내가 계속 유지되게끔 지분을 안 팔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면 그런 거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상속세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구나 이런 오스트리아,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는 상속 폐지했어요. 그래서 왜 그 배경이 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최대 주주 할증 과세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제 앞지르고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좀 걷어내야 된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하나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예. 왜 최대 주주에 대해서 할증 과세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과세라는 건 이제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 적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왜 최대 주주에 대해서만 더 할증을 하느냐? 사실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M&A가 일어날 때, 인수합병이 일어날 때 사실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주식 가치가 조금 더 업해서 계산이 되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인수합병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주식 가치를 업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과세를 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는 것이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할증과세를 폐지하게 없앤다면. 되면,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다면 과세도 동일한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사실은 지금 최대주주 할증 과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조금 논리적으로 현재 과세책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은 지금 50%라는 최고 세율의 할증 과세가 20%가 매겨지면서 60%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 50%라는 숫자를 낮추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하되 뭐 그 부분에서는 좀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상속세 세율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제일 높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상속세라는 세금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소득세에 약간 보완적인 세제를 가지는 게 상속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득세를 거두면 누진적으로 걷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세금을 많이 이제 내는 형태로, 그러니까는 이제 과세 구간별로 세율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득세로 사실 이제 재분배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네네. 상속세를 많이 거둘 필요가 없겠죠. 예.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세가 굉장히, 그러니까 세율 자체는 높습니다. 네네. 명목 세율은 높습니다만은 실제로 실효 세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세율이 높은 건 사실 좀 그런 배경이 조금 있고요.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낮출 수 있죠. 하지만 과연 지금 세제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 네네. 거기에 대한 고민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현장을 보면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CEO들이 창업주들이 그렇죠. 승계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최대 고민은 상속세입니다. 그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본 축적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자산 가치가 대폭 상승을 하면서 부담해야 될 상속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을 낼 수 있도록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승계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적지 않는 기업들이 상속세가 낮은 나라로 이전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04년에 예.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를 하고 예.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했는데 스웨덴 하면은 복지국가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1970년, 80년대에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율을 대폭 올렸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속세가 70%까지 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그렇네요. 나라였는데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자 그 스웨덴의 일부 유명 인사들, 뭐 운동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가들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갔고요. 그리고 많은 좋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부족하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로 기업들이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 4년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들의 절반 정도가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상사태가 생겼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정부가 알고 나서 정부가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국가의 법인세 줄어들면서 재정 수입이 악화될 것을 우려를 해서 이게 범국가적인 노력을 거쳐서 2004년 12월에 상속세를 여야가 만장일치로 폐지를 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현재와 같은 고율의 상속세가 지속이 되면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상속세 하면은 일부 극소수의 자본가들이나 대기업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중소 중견기업까지 대부분이 승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한 5월쯤이었죠. 상속세가 이슈가 한번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정주 넥슨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는데 이제 뭐 부담이 안 되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정부의 이 지분을 물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부도 이 물납받은 주식을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두 차례 시도를 했는데 뭐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도 두 차례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고 원래 초반에는 이제 통매각 방식을 선택을 했지만 이제 뭐 관측상으로는 분할 매각도 가능하다. 이제 분할 매각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분을 물납받고 지금 팔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정부가 뭐 또 손실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선들도 있거든요. 이게 모두 다 상속세가 너무 과대 포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다라는 뭐 그런 시선으로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속세 재원 마련이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에 네네. 생기는 일종의 후유증이죠. 이건 부작용이고 기업 스스로도 지분의 이제 감소는 물론이고 이걸 본인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내놔서 팔게 되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떨어지거든요. 주주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떨어져 있어요. 미리 선반영.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괴로운 일이죠. 주주로서 또는 이제 사업주로서는 물론 돌아가셨지만 뭐 가족이 있다고 할 때 상당히 마음 아픈 일로 볼 거예요. 난 아무 정확한 게 없고 단지 상속세 이벤트만 발생이 대부분 됐는데. 현금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량 주가가 매각을 할 떨어지고. 텐데 그러면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하니까 미리 딱 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길면 6개월, 1년까지도. 근데 최근에 우리 주가가 다시 또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매각이 잘 될 리가 없죠. 지금 유동성도 시중에 많이 부족하고 경제가 조금 둔화되면서 헐값에 이제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 제값을 주고 통으로 살려고는 안 하는 거죠. 4조 7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 사람이 없다는 것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금 동원력을 볼 때 저 정도는 누가 그러면 일괄 매각할 거냐 어렵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팔 수밖에 없고 최대한 이제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인데 물론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무 싸게는 안 팔겠지만 그렇죠. 상당히 매각 과정이 이제 교착 상태에 이르거나 그 과정에서 주가가 회복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예상보다 더 많이 헐값에 팔아서 국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납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네네. 지금 너무 높은 상속세율 부담이 큰 기업인 경우는 이제 물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물납에 몰리게 되면 실제 계산했던 상속세 가치에 현재 미달하는 금액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어쨌든 이 사안으로 지금 정부도 또 넥슨의 주주들도 지금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물납 제도의 약간 문제가 더 큰 근본 원인일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 이제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물납이 가능해져서 물납을 한 건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물납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문제도 있지만 사실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물납을 꼭 해야 되는데 물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자산이 뭐 도로나 산같이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본인은 이제 사실은 물납을 하고 싶은데 요건이 되지 않아서 물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좀 목도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 문제를 포함해서라도. 그러면은 물납 제도를 바꾸면은
이런 어떤 아까 뭐 도로 이런 거를 떠나더라도 지분을 물납하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예, 예. 한데요. 다만 이제 현재 물납 제도가 그러니까 상속세 세제 어떤 뭐라고 약간 이런 제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만들어지고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 몇 가지 제도들이 약간씩 이제 변형은 험중한 있었지만, 손질만 예, 됐었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네, 이 네. 물납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이 자체는 근본 원인은 사실은 세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납제도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해서 주식으로 물납을 하는 거지만 주식으로 물납을 한 기업주나 대주주나 입장에서는 그 물납된 주식이 예컨대 넥슨 같은 경우를 예를 예. 든다면 뭐 중국의 뭐 경쟁 게임 업체에 아, 네. 주식이 팔린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아주 뭐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이 게임 기업의 기술이. 그 기술이나 노하우가 경쟁업체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위험을 초래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물납 제도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예,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납 제도까지도 좀 우리 체크를 해보고 점검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실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NXC, 그러니까 넥슨 문제였던 거고 최근에는 또 이 한미약품과 또 OCI 그룹이 통합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사실 이 사안을 보면서 조금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 복잡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한미약품그룹과 OCI의 각 지주사가 서로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할증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누군가는 굉장히 뭐 현명한 방법을 택했다는 시선도 있고 누군가는 꼼수다. 저걸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이번 이슈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복잡한 어떤 맥락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꼼수라는 건 오해다. 예, 일단 회사 기업주가 회사에 대한 애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자식보다 더 귀한 이런 내가 읽어낸 걸 생각하는 예, 자기 이제 인생의 예. 어떤 결정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설령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경영을 했으면 지분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근데 지분을 넘긴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예요. 정말 안 되면 예, 그때서야 그러니까 택하는 방법이군요. 지금 우리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자식이 두 분이나 계시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장남, 차남 모두 다 이번 합병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할증 과세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피하게 돼서 꼼수 회피라면 네네. 그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두 자녀가 반대를 한다. 지금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이거는 상속 회피가 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자식은 계속해서 낼 거 다 내고 우리들이 아버지처럼 이 경영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회사의 경영권을 OCI에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한다. 네, 공동 경영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영권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넘긴 겁니다. 그 최대 그러니까 통합 어떤 경영권은 예. OCI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한미의 어려운 경영권은 이제 OCI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경영권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일을 이거는 통해서 상속세가 회피될 어떤 부차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지금 중대한 경영 구도에 큰 하여튼 변화가 생긴 거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본인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배경은 일단 최근에 모든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 상속세가 남아 있어요. 5천억 정도 나온 게 있는데 아직도 2천억이나 남아 있고 그래서 한미약품도 결국은 팔 거다 그 주식을 결국 주식을 이제 시장에 팔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하락이 이미 한미약품 쪽은 그래서 주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역시 이 통합 경영을 하면서 회사의 주가는 어느 정도 보호하고 주주도 보호하고 자기 회사를 통째로 매각하는 대신 공동 경영권을 유지하는 좀 애매합니다만 네네. 좀처럼 있지 않은 형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OCI 홀딩스가 통합 상위 지주고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중간 지주로 들어가면서 조금 위로를 해준 거죠. 너희를 완전히 내쫓지 않고 예. 약품 쪽은 이제 너희들의 경영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마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선대까지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차대로 가면 후대로 가면 이제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당연히 예, 물론 이제 주식을 줄 겁니다. 상당한 그러겠죠. 주식일 예, 거고 예. 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자식들은 그 어떤 가문의 경영권을 기업을 지켜야 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세금 납부와 현금 확보 둘 다 얽혀서 계열사의 어려운 현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일종의 고육지책이고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이것을 그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예. 이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식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반대하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명명백백히 가려지겠죠.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교수님이랑 좀 의견이 비슷한데요. 그러세요? 예,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최대주주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은 사실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외부의 다른 기업에 대한 이제 뭐 고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친척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기업과 이제 손을 잡은 게 되는 건데 이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과세가 조금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걸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경영권 방어라는 차원이 좀 크고 사실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같은 이제 소송전이 이제 네, 진행되는 가처분 점이 신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런 측면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같이 아,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시각을 갖고 그러세요? 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다. 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승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에만 중점을 두고 예. 대체로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속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를 하고 장수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 다 아니다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승계 과정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배 구조를 잘 구축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법 제도가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분야에 관심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서 제도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예.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익재단을 활용을 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법적인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건데 차등 의결권 주식이라든가 소위 황금주라고 얘기하는 거부권 주식이라든가 이와 같은 종류 주식을 활용해서 지배구조를 짤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예. 예.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공익신탁을 활용해서 하는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심에는 공익재단이 있는데 네네. 공익재단을 활용을 해서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식들 간의 갈등과 분쟁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거 있을 뿐더러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예컨대 스웨덴의 발렌벨이라든가 독일의 보시라든가 네. 미국의 포드사라든가 그리고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이러한 기업들도 네. 재단을 활용을 해서 승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재단들은 이런 그 종류 주식이나 신탁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승계한 기업이 지속 기업으로 갈 수 있으면서 장수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지배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하는 시작점은 이제 상속세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토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상속세라는 것을 이제 유산 취득세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상속세는 사실 유산 전체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유산 취득세가 되면 이제 각자 이제 상속이 되면서 유산이 쪼개지겠죠. 쪼개진 유산 각자 하나하나마다 이제 매기는 방식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액수가 줄어들면 이제 과세 표준이 줄어들면서 이제 세부담도 당연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세제라고 보여지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차라리 낫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상속세제의 근간을 크게 고치지 않으면서 조금씩 세제를 점차적으로 합리해가는 어떤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오늘 초도에 그러니까 얘기되었던 예. 할증과세 폐지도 저는 점진적인 현재 개편이 체제 필요하다. 하에서 필요한 단기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유산세가 아닌 유산 취득세 방식,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증여세, 상속세가 같은 세금이에요. 예. 근데 증여세는 수증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상속세는 통으로 물려준 금액이 얼마냐를 갖고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고 자녀들이 그거를 분할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진세제하에서 세금 차이가 크겠죠. 그러니까 증여세와의 내적 정합성도 안 맞고 굳이 그렇게 할 명분 없이 과세가 쉬워요. 그렇죠.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의 자산만 다 계산하고 있으면 네, 그거에 매기면 네, 되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네. 혹시 혼외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막 찾아다 손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은 이제 우리 행정기관이 과세당국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일본도 최근에 그래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넘어갔고 OECD 국가는 대부분 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데 영미만, 미국, 영국만 유산세를 취합니다. 뭐 노르웨이, 덴마크는 좀 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굳이 왜 영국과 미국을 일본이 쫓아갔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바꿔갔습니다. 그리고 OECD 표준 방식은 유산취득세고요. 아까 말씀 세제의 내적 정합성도 그렇고 네네.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을 가진 분들의 지분 상속에는 영향이 없어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고 과표 50억인가 이거 넘어버려요. 이미 그러니까는 넘으니까 누진세 이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을 뭐 유산취득세 해드릴게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아무 얘기고. 의미가 없어요. 조 단위의 세금을 내는 분들이잖아요. 12조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니까. 중산층의 중요한 세금이에요. 아파트 한두 채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유산취득세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따라서 세금 납부액이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중산층에까지 현재의 높은 세율, 현재의 과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건가? 이게 부자들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로 옛날 2000년 당시에 지금의 과표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고 과표는 웬만하면 강남 분들 다 해당이 아파트 한 됩니다. 채씩 예, 있으면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산층 세금으로 그럼 만들 거냐? 그건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기조의 문제일 거고. 저는 그거는 국민의 어떤 합의나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선택인데, 대신 중산층도 상속세를 물게 하자 그러면 그렇다면 과표를 약간 조정을 하고 세율은 좀 많이 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중산층에까지 우리가 이거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우리의 어떤 부의 세습을 막는 그 목적으로는. 그렇다면 중산층을 과세 대상은 어때? 세율은 현저히 낮추는 게 필요할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자 세금으로 놔둔다는 그런 거라면 과표 구간은 조금만 높이되 네. 세율은 유지하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뭐 유산취득세 방식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어떤 세제의 방법, 길이라고 방식이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 부와 현금이나 부동산과 사업, 기업은 제발 좀 구분하자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된 세제가 필요하다, 상속세제가. 이게 어떠세요? 근데 사실 뭐 30억, 40억씩 있는 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부자 아니야? 뭐 이런 시선들도 있어서 이게 사실 국민의 공감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까? 유산세 현재에서 이제 유산 칙스로 바뀌게 되면 예. 가장 이제 싫어할 게 이제 세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산세에서 유산 칙스로 바뀌면은 그쵸. 세수가 줄게 세수가 되죠. 줄죠.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라는 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 대상이 되신 분들 중에 상속세 내신 분은 사실 3%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아, 대상자 중 3%요? 네, 그러니까는 상속 상황이 발생하는 부고 발생 시 피상속인 중에 그 세금이 나오시는 분들, 결정세액이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7%는 뭐죠? 왜냐하면 이제 각종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 재산이 다 있어도 다 빠지는군요. 빠지는 빠지는군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죠. 앞으로 그렇죠.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산세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세금은 예를 들면 자식이 3명이면 3명이 나눠서 내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내는 게 사실은 되게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겠죠. 근데 자신이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내야 되는 게 현재 유산세 방식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상속세가. 사실은 상속세라는 세금의 수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뭐 유산취득세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자기가 받는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낸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네. 우리도 기회가 되면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최대주주 할증과세 같은 거 뭐 여기서 이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뭐 기업들이 주저하게 되고라는 얘기를 아까 해주셨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요즘에 정부가 감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긴축 재정을 계속 또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가 아까 왜 손해를 보는 거는 정부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부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성장은 괜찮을까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시선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네네. 작년에 이제 적자 재정 92조 원짜리 적자 재정을 편성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온 세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정부는 상당히 확장적인 지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이것만으로도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복해 가는데 좀 부족한 감은 있죠. 그래서 추경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감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감면, 기업에 대한 뭐 투자 세부담 감면, 줄이거나. R&D 감면,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 공제를 조금이라도 확대하는 이런 건 눈에 띄는데 이 유산 취득세 얘기나 이런 상속세 개편의 문제는 경기 대응, 경기 부양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단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제의 어떤 불합리한 점을 높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그동안 논란만 되었지 실제 행동으로 나서지 못한 걸 이번에 하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경기와 무관하게 네. 이제 논의를 해가서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합리적인지에 예. 대한 판단을 세수 감소는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유산취득세가 지금 상속세가 앞으로 엄청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고령화가 됐고 조금씩 네네. 이제 은퇴를 돌아가시게 하고 사망을 된다면 하시는 단계로 가면. 베이비 부머 이전까지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재산이 없었어요. 노년이 돼서 다 자식 줘가지고. 근데 베이비 부머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여전히 아파트를 갖고 있고 건강하고 지금 오래 살 수도 상속세 있는데 이슈가 계속 갈 수밖에 계속 늘어날 네. 거고 그래서 우리 지금 상속세 증여세 비중이 GDP 대비 0.7인데 이거 최고입니다. 프랑스와 더불어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개편에 대한 생각을 근데 좀 해봐야 이게 되겠네요. 훨씬 더 올라갈 네. 거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의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랑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이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세수가 지금 큰 타격은 없다 이거예요. 아직은 말씀하시는 대로 상속세를 어마어마한 사람이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많이 낼 수 있는데 그 경로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개편에 대한 좀 논의를 예, 해야 논의를 되겠다는 사전적에 생각이 선제적으로 하는 게 듭니다. 좋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병선 전 원장, 김우철 교수, 김용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